세계가 경악했습니다. 20년 전 물 부족으로 모든 주민이 떠나야 했던 패촌이 한국 기술로 푸른 농장으로 되살아났는데요. 사막 한가운데서 지금은 신선한 채소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농업 전문가들은 처음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그건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사막에서 농업이라니 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요르단 정부도 처음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던 이 동양의 나라 기술에 지금은 국가의 미래를 맡기고 있다고 해요. 처음엔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그들이 왜 지금은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고 있을까요? 심지어 중동 전체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에서까지 이 기술을 도입하겠다는 협력 요청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도대체 한국이 가진 어떤 기술이 사막을 초록으로 바꾼 걸까요? 그리고 한 여성의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어떻게 중동 전체를 움직이게 만든 걸까요? 오늘은 요르단과 한국 사이에 펼쳐진 놀라운 이야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마르얌 알하미디입니다. 42세. 프랑스에서 환경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죠. 아니, 일하고 있었다고 해야 맞겠네요. 어릴 적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엄마가 눈물을 흘리며 집 앞에서 서 계셨던 날이요. 그때 저는 겨우 7살이었는데 엄마 품에 안겨서 왜 우시는지 물었죠. 엄마는 떨리는 목소리로 우리가 버려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요르단 정부의 외국 원조 프로그램 담당자들이 우리 마을에 왔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파견팀이었죠. 저희 마을이 개발 프로그램의 시범지역 후보였거든요. 온 마을 사람들이 기대에 부풀어 있었어요. 드디어 우리 마을에도 변화가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냉혹했습니다. 담당자는 엄마에게 차갑게 말했어요. 이 지역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다른 곳을 선택하겠다고요. 단 몇 분의 대화였습니다. 수십 년을 이곳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삶과 역사 그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나 봐요. 그렇게 우리 마을은 개발에서 완전히 제외됐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서 희망이 사라지는 걸 지켜봐야 했어요. 아이였던 저도 그 절망감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후 2년 우리 가족은 결국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물도 점점 말라가고 농사도 안 되고 일자리도 없었거든요. 다른 가족들도 하나둘씩 마을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프랑스로 이주한 지 5년 만에 엄마는 돌아가셨습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품은 채로요. 병상에서도 계속 고향 이야기만 하셨어요. 그 푸른 언덕과 맑은 우물 이야기를요. 그때부터 저에게 한국은 특별한 의미였습니다. 좋은 의미가 아니라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우리에게 딱히 해준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오히려 상처만 주었다고요. 이게 제가 한국에 대해 생각하는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당부하셨어요.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그곳이 우리가 진짜 속한 곳이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저는 환경 디자이너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막화되고 있는 고향 같은 곳을 살리고 싶었거든요. 엄마의 아픔을 치유하고 싶었고 버려진 땅들에게 다시 생명을 불어넣고 싶었어요. 하지만 정작 제가 맡은 프로젝트들은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자금 부족, 정치적 문제, 기술적 한계 항상 뭔가가 발목을 잡았어요. 프랑스에서의 마지막 프로젝트도 그랬습니다. 3년간 준비한 생태보건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중단됐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엄마의 유언대로 고향으로 돌아가자고요. 그리고 제 손으로 직접 무언가를 해보자고.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도움만 기다리지 말고요. 2024년 3월 저는 요르단 남부 와디럼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엄마가 태어나고 자란 그 마을이었죠. 20년 만에 본 고향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니, 모든 게 사라져 있었다고 해야 맞겠네요. 기억 속 그 아름다운 마을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마을 입구에 있던 우물은 완전히 말라 있었습니다. 바닥까지 보일 정도로요. 집들의 흙벽은 거미줄처럼 금이 가 있었고 어떤 집은 아예 무너져서 돌무더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는 녹슨 철조각들이 바람에 덜그럭거리고 있었어요. 저는 차에서 내려서 천천히 걸어봤습니다. 발걸음마다 메마른 흙먼지가 구름처럼 일어났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거친 모래가 얼굴을 따갑게 때렸고요. 입술이 금세 바짝 말라버렸습니다. 이곳이 한때 초록색 초지였다는 게 정말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완전한 황무지였거든요.
할머니가 들려주시던 이야기 속 그 푸른 마을 양들이 뛰어노는 언덕 그 어디에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대신 메마른 가시덤불과 죽은 나무가지들만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어요. 저는 엄마가 어릴 적 뛰어놀던 그 언덕에 올라가 봤습니다. 발 아래로 펼쳐진 풍경을 보면서 가슴이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깨달았어요. 이건 죽은 마을이 아니라 잊힌 슬픔이구나. 기후변화가 이곳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연이은 가뭄과 극심한 폭염이 생태계를 무너뜨렸어요. 지구온난화로 인한 사막화가 마을을 집어삼킨 거였죠. 마지막 주민이 떠난 건 3년 전이었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어쩔 수 없이요. 저는 그날 밤 마을 한복판에서 잤습니다. 간단한 텐트를 치고 혼자서요. 밤하늘에는 별이 정말 많이 보였어요. 어릴 적 엄마와 함께 봤던 그 똑같은 별들이었습니다. 별만은 그때와 변함없이 빛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별빛 아래 펼쳐진 땅은 너무나 달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요르단 정부 담당자에게 연락을 했어요. 이 지역을 복원할 수 있는 정부 지원이 있는지 물어봤죠. 돌아온 대답은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여긴 전략 대상지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똑같은 대답이었습니다. 20년 전 그때와 완전히 똑같은.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구나 싶었어요. 그날 밤 저는 엄마 사진을 꺼내놓고 울었습니다. 작은 액자 속 엄마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고 계셨어요. 마음속으로 물었어요. 엄마, 우린 아직도 버려지는 쪽인 걸까요? 왜 우리는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걸까요? 답은 들리지 않았지만 바람 소리만 쓸쓸하게 들려왔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미친 듯이 여기저기 연락을 했습니다. 유럽 원조기관 국제환경단체 사막화 방지 전문가들. 제가 아는 모든 곳에 메일을 보냈어요. 프랑스에서 쌓아온 모든 인맥을 총동원했습니다. 대학 동기들, 교수님들, 환경단체 관계자들까지요. 하지만 대부분 답장조차 없었습니다. 온 답장들도 예상 가능한 내용이었어요. 현재 예산이 부족하다거나 해당 지역은 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거나 더 우선순위가 높은 프로젝트가 있다는 식이었죠. 똑같은 관료적인 답변들 뿐이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마을에 혼자 있었어요. 가져온 돈은 빠르게 떨어져가고 희망도 함께 사라져갔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절망감이 더 깊어졌어요. 정말 이대로 포기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갑작스럽게 모래폭풍이 불어닥쳤습니다. 하늘이 순식간에 누렇게 변하더니 텐트가 완전히 날아갈 뻔했어요. 저는 급하게 바위 뒤에 숨어서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모래가 피부를 따갑게 때리고 숨쉬기도 어려웠어요. 이런 극한 환경에서 어떻게 농업이 가능할까 싶었습니다. 폭풍 속에서 깊이 생각했어요. 엄마도 이런 절망감을 느꼈을까? 고향을 떠날 때도 프랑스에서 병들어갈 때도 아마 저보다 훨씬 더 깊은 절망을 느끼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으셨던 엄마의 마음을 이제야 조금 이해할 것 같았어요. 폭풍이 지나간 후 핸드폰에 알림이 하나 떠 있었습니다. 메일함에 새로운 답장이 하나 와 있었어요. 발신자를 보니 한국농업진흥청 글로벌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스팸 메일인 줄 알았어요. 한국이라는 글자를 보는 순간 기분이 별로였거든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도 없었고 일단 열어봤습니다. 읽어보니 정식 초청장이었어요. 한 개월간의 현장 탐방형 워크숍에 참가해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항공료와 숙박비까지 모두 지원한다고 했어요. 더 놀라운 건 제가 있는 지역에 적용 가능한 기술을 함께 개발해보고 싶다는 제안이었습니다. 20년 만에 한국에서 온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냉소적이었어요. 또 그림의 떡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가봐야 실망만 하게 될 거라고요. 하지만 다른 대안이 있었나요? 모든 문이 닫혀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 남은 문 하나였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참가하겠다고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2024년 5월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충격이었어요. 모든 게 너무 질서정연했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는 방식, 안내 시스템, 심지어 청소까지도요. 20년 전 기억 속 한국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픽업을 나온 한국농업진흥청 직원이 저를 데리고 간 곳은 서울 근처의 스마트팜 연구센터였습니다. 차 안에서 바라본 서울의 풍경도 놀라웠어요. 높은 빌딩들과 첨단 시설들이 즐비했습니다.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또 놀랐어요. 유리병 너머로 보이는 식물들이 너무 푸르고 싱싱했거든요. 그것도 완전히 실내에서 자라고 있었어요. 햇빛도 흙도 없는 공간에서 이렇게 푸른 채소들이 자라날 수 있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안내를 맡은 분은 김동석 박사님이었습니다. 6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분이셨는데 첫인상이 참 겸손하셨어요. 제가 먼 길 오느라 수고했다고 하시면서 자신들의 기술이 정말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이상했어요. 제가 알던 그 오만하고 권위적인 한국 사람들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오히려 저보다 더 겸손하고 정중하셨어요. 김동석 박사님이 저를 스마트팜 시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본 것은 정말 경이로웠어요. 한 개의 컨테이너 안에 3층짜리 식물 농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각 층마다 LED 조명이 정교하게 설치되어 있고 식물들의 뿌리는 흙이 아닌 특수한 영양액에 담겨 있었어요. 모든 것이 깔끔하고 과학적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박사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이 스마트 컨테이너 팜은 하루에 물 50리터만 있으면 100명분의 채소를 생산할 수 있다고요. 저는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50리터요? 저희 마을에서는 한 사람이 하루에 쓸 물도 구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그 양으로 100명분의 식량을 만들어낸다니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지 의심스러웠어요. 박사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물을 순환시켜서 재사용하기 때문에 증발하는 양만 보충하면 된다고요. 그리고 모니터를 보여주시면서 온도, 습도, 영양분 농도가 실시간으로 자동 조절된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할 일은 씨앗을 심고 수확하는 것뿐이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보여준 영상이 진짜 충격이었습니다. UAE 사막 한복판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스마트팜 영상이었어요. 카자흐스탄의 메마른 건조 지역에서도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저희 마을과 비슷한 환경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저는 그날 저녁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 올라갔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더군요.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는 도시의 모습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게 물도 자원도 부족하다는 나라의 모습인가?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의 이미지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이 나라는 어떻게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을까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워크숍이 시작됐습니다. 김동석 박사님과 연구팀이 스마트팜의 모든 시스템을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정말 세심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알려주셨습니다. 먼저 온도 조절 시스템이었습니다. 정밀한 센서가 실시간으로 온도를 측정해서 냉난방을 완전 자동으로 조절하는 거였어요. 여름에는 40도가 넘어도 내부는 25도로 완벽하게 유지된다고 했습니다. 겨울에는 영하 10도여도 전혀 문제 없다고 하더군요. 극한의 기후에서도 작물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거였어요. 다음은 습도 조절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것도 완전 자동화되어 있었어요. 각각의 식물이 필요로 하는 정확한 습도를 실시간으로 유지해주는 거죠. 상추는 상추에게 맞는 습도로, 토마토는 토마토에게 맞는 습도로 각각 다르게 관리할 수 있었어요. 가장 놀라운 건 수경재배 시스템이었습니다. 식물의 뿌리가 특수 제조된 영양액에 직접 닿아 있어서 물과 양분을 극도로 효율적으로 흡수하는 거예요. 흙을 전혀 쓰지 않으니까 병충해도 거의 없고 당연히 농약도 필요 없다고 하셨어요. 연구원 중 한 분이 인상 깊은 말씀을 하셨어요. 기술은 도구일 뿐이라고요. 땅을 믿어주는 게 먼저라고. 이 말이 제 가슴에 깊이 와닿았어요. 저도 고향 땅을 끝까지 믿고 있었거든요. 아무리 죽은 것 같아 보여도 분명히 다시 살릴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 믿음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습니다. 일주일 후 실제로 스마트팜을 조립해보는 실습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도 직접 참여했어요. 처음엔 복잡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컨테이너 안에 3단짜리 재배 선반을 설치하고 LED 조명을 정확한 위치에 달고 수경 재배 시스템의 파이프들을 연결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모든 부품이 완벽하게 모듈화되어 있었어요. 마치 거대한 레고 블록을 맞추는 것처럼 조립하기 쉽게 설계되어 있었거든요. 특별한 기술이나 도구 없이도 누구나 설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었어요.
저는 박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이런 시설을 우리 마을에도 설치할 수 있을지요? 박사님은 당연하다고 하시면서 태양광 패널만 연결하면 전력도 완전히 자체 공급이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태양광이라니. 저희 마을에는 햇빛이 정말 넘쳐났거든요. 1년 365일 거의 매일 쨍쨍한 햇빛이 내리쬐었어요. 오히려 햇빛이 너무 강해서 문제였을 정도였는데 그게 이제는 최고의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하늘에 계신 엄마에게 마음속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로 방법을 찾은 것 같아요. 우리 마을을 다시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0년 동안 품어왔던 원망과 절망이 조금씩 희망으로 바뀌어가는 걸 느꼈어요. 엄마가 꿈꾸셨던 그 초록빛 마을을 다시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3주가 지났을 때 드디어 제가 기다리던 소식이 왔습니다. 김동석 박사님이 파일럿 프로젝트 제안을 하신 거예요. 제 마을에 직접 스마트팜을 설치해보자는 거였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물어봤더니 연구 목적이니까 연구진에서 부담하겠다고 하셨어요. 대신 운영 데이터를 공유해달라고 하시더군요. 너무나 합리적이고 상호 도움이 되는 제안이었어요. 한 달 후 저는 김동석 박사님과 연구진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컨테이너 스마트팜 한 세트를 가지고요. 그 사이 마을에는 사람들이 몇 명 돌아와 있었어요. 소문을 듣고 돌아온 거라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농업 기술을 가져온다는 이야기가 퍼진 거였어요. 사람들의 눈에는 반신반의하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래도 희미한 기대감도 함께 있었어요. 설치 작업은 놀랍도록 빨리 끝났습니다. 단 이틀 만에 모든 걸 완성했어요. 태양광 패널도 함께 설치해서 전력 공급까지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어요. 사막의 뜨거운 햇빛이 이제는 생명을 키우는 에너지가 되는 거였죠. 첫 번째 작물로는 상추를 심었습니다. 사막에서 가장 구하기 어려운 푸른 잎채소였거든요. 시원하고 싱싱한 상추는 이 지역 사람들에게는 정말 귀한 식재료였어요. 하지만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시련이 닥쳤습니다. 갑자기 거대한 모래 폭풍이 불어닥친 거예요. 태양광 패널이 두꺼운 모래로 완전히 뒤덮이면서 전력 공급이 완전히 중단됐습니다. 스마트팜의 모든 시스템이 한순간에 멈춰버렸어요. 온도 조절도 물 공급도 공기 순환도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시스템에 완전히 의존하고 있던 식물들이 위험에 처한 거였어요. 마을 사람들이 실망하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역시 안 된다는 거였어요. 외국 기술이 우리 사막의 혹독한 환경에서 버텨낼 수 있겠냐는 회의적인 반응들이었어요. 저는 순간 절망했습니다. 또다시 실패하는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김동석 박사님과 연구진들이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자마자 손전등을 켜고 수동으로 시스템을 복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모래를 한 알갱이씩 치우고 끊어진 전선들을 다시 연결하고 물을 직접 공급하는 작업을 밤새 계속했어요. 저도 함께 했습니다. 모래투성이가 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어요. 사막의 밤은 무척 추웠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이 작은 희망의 씨앗을 절대 죽게 할 수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시스템이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상추들이 모두 무사했던 거예요. 하루 정도 시스템이 멈췄는데도 여전히 싱싱하게 살아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자란 상추를 조심스럽게 따서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흘렀어요. 이건 엄마가 가장 좋아하시던 채소였거든요. 20년 만에 고향 땅에서 자란 푸른 생명을 다시 맛보는 거였습니다. 그 달콤하고 시원한 맛이 입안 가득 퍼지면서 희망도 함께 되살아났어요. 그날 저녁 김동석 박사님과 마을 한복판에 앉아서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별이 쏟아지는 사막의 하늘 아래였어요. 어릴 적 엄마와 함께 봤던 그 똑같은 별들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사님에게 솔직하게 물어봤어요. 왜 저희 같은 작은 마을을 도와주시는 거냐고요. 박사님은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하셨어요. 그냥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싶어서라고. 그렇게 단순하고 진솔한 대답이었어요. 박사님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졌어요. 한국도 60년 전에는 가난한 농업 국가였다고 하셨습니다. 먹을 것도 부족했고 기술도 없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는지 저는 정말 궁금했어요. 박사님은 다른 나라들이 도와줬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미국도 유럽도 일본도 어려운 시기에 한국을 도와줬다고요. 그때 받은 도움을 이제 저희가 다른 나라에 전해주는 거라고 하시더군요. 박사님이 모래를 한 줌 집어서 바람에 흘려보내며 말씀하셨어요. 기술은 사랑의 방식 중 하나일 뿐이라고요. 우리는 함께 살아야 하니까요. 그 순간 저는 깊이 깨달았어요. 제가 20년 동안 품고 있던 한국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를요. 과거의 상처가 제 시야를 가려서 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던 거였어요. 어릴 적 우리를 거부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과 지금 앞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때도 제가 오해했던 것일지도 모르죠. 저는 박사님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박사님은 편견은 자연스러운 거라고 하셨어요. 자신들도 많은 편견을 가지고 산다고요. 중요한 건 그 편견을 깨뜨릴 기회를 만드는 거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씀이 정말 마음에 와닿았어요. 편견은 누구나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다음 날부터 저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중한 기술을 요르단 전역에 확장하고 싶었어요. 저희 마을뿐만 아니라 비슷한 어려움에 처한 모든 곳에 전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NGO를 설립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을 요르단 전역에 보급하는 비영리 단체를 만들기로 한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희망을 나눌 수 있도록 말이에요. 단체의 이름은 새로운 씨앗으로 정했습니다. 엄마가 어릴 적 해주시던 이야기에서 따온 거였어요. 엄마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씨앗은 작아 보여도 언젠가는 큰 나무가 될 수 있다고요. 20년 만에 엄마의 그 말씀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작은 씨앗이 이제 희망의 나무로 자라나고 있었어요. 6개월 후 저희 마을의 스마트팜은 완전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매일같이 100명분의 신선한 채소가 꾸준히 생산됐어요. 상추, 시금치, 케일, 심지어 토마토와 오이까지도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물 사용량이었어요. 정말로 하루 50리터의 물로 이 모든 채소를 키울 수 있었거든요. 사막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기적이었어요. 마을에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기 때문이었어요. 스마트팜을 관리하고 채소를 수확하고 인근 도시에 판매하는 다양한 일들이 생겨났거든요. 젊은 사람들도 고향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농업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정말 예상치 못한 귀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요르단 농림장관이었어요. 수도 암만에서 직접 우리 작은 마을까지 시찰을 오신 거였습니다. 장관님은 스마트팜을 1시간 넘게 자세히 둘러보셨어요. 시스템 하나하나를 직접 체험해보시고 생산되는 채소들도 맛보셨습니다. 정말 놀라워하시더군요. 이 사막에서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게 믿기 어렵다고 하시면서요. 장관님은 제게 중요한 제안을 하셨어요. 이 프로젝트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겠냐고요.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시더군요. 한 달 후 더욱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요르단 왕세자께서 직접 우리 마을을 방문하신다는 거였어요. 왕실에서 이런 작은 마을까지 오신다는 건 정말 전례 없는 일이었거든요. 왕세자께서는 스마트팜을 1시간 넘게 꼼꼼히 둘러보셨습니다. 직접 상추도 따보시고 시스템 조작도 체험해 보셨어요. 왕세자께서 감동받으신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한국의 기술이 요르단 국민들에게 진정한 희망을 주고 있다고요. 왕세자께서 공식적으로 발표하신 메시지는 이랬습니다. 요르단은 한국의 기술을 본받아 사막을 희망의 땅으로 만들 것이라고요. 그 발표 이후 모든 게 급속도로 바뀌었어요. UN 환경기구에서 저희 프로젝트를 공식 시범 프로그램으로 채택했습니다. 중동 전역은 물론 아프리카의 사막 지역까지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발표했어요. 저는 지금 한국에 다시 방문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기술을 배우고 더 많은 전문가들과 협력하기 위해서요. 제가 설립한 NGO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거든요. 어제 엄마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프랑스에 있는 작은 언덕 위의 묘지였어요. 무덤 앞에 앉아서 엄마에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고향이 다시 살아났다고요. 그리고 제가 깨달은 소중한 진실을 전해드렸어요. 한국이 우리에게 심어준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희망이었다는 걸요.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편견은 반드시 깨뜨릴 수 있고 죽은 땅도 다시 살릴 수 있으며 버려진 마을도 반드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시작은 작은 씨앗 하나였습니다.
희망이라는 이름의 씨앗이요. 엄마가 말씀하셨던 그대로 작은 씨앗이 이제 큰 나무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을 주고 있어요.